샬롬, 노래하는데 16번째. 이타주의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동물도 이타주의를 보여준다. 다른 법이 원숭이들을 위해 경고의 울음소리를 울리는 법이 원숭이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포식자의 관심이 끌기 때문에 돌고래는 부상당한 다른 종의 동물이 수면으로 올라가거나 물가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자손이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응으로 사랑이 발달해 나온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성숙 기간이 길다. 생쥐는 생후 3주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다. 개는 생후 12주 정도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생후 9개월 돼 인간의 유아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그 아기가 해를 입지 않았어도 아기를 위협해 방치한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인간의 아이는 최소 10년 정도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태어날 때부터 거미줄, 벌집, 둥지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시사항을 뇌 속에 저장하고 나온 거미 꿀벌 새들과 달리 인간의 아기는 교육을 통해 그런 능력을 학습한다. 인류학자 테런스 디커는 다른 영장류나 포유류와 비교하며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 미리 프로그램된 지시사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빗대어 이것을 조니 미첼의 배운 대로 대화라 불렀다. 그리고 그 결과 문화와 경험이 교육과 행동을 빚어내는데 더 큰 역할을 맡게 됐다. 이것은 인간이 적은 능력이 뛰어나서 이질적인 환경에서도 유인원이나 원숭이보다 훨씬 잘 살아남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밴드 디보는 조크라는 곡에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노래했다. 신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을 만들 때 원숭이를 이용했지. 또는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는 그저 제일 똑똑한 원숭이란에 모든 종에서 어린 개체의 뇌는 나이든 개체의 뇌에 비해 환경의 입력이 더 민감하고 뇌 손상으로부터의 회복력도 뛰어나다. 이것은 전략을 좋아하는 진화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환경에서 쉽게 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굳이 유전자와 뇌에 모두 담아놓기보다는 노출을 통해 학습하면서 환경에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받아들이도록 뇌를 구성한 것이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뉴런을 과잉 생산한 다음 나중에 일종의 다윗식 선택 과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자기가 자신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 자라면서 우리의 뇌도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키가 커지고 몸무게도 무거워짐에 따라 걷는 데 필요한 힘도 거기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가 커지면서 눈과 눈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을 수 있으려면 뇌가 양쪽 눈의 시차에서 생기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뇌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규칙을 학습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환경에서 들어오는 입력 중 특별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효율적인 전략 덕분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눈이 2개가 아니라 하나만 가능한 경우 이 개체는 한눈 눈에서 오는 입력을 시각 겉질 전체에 투상한다. 정상적이었다면 반대쪽 눈을 위해 할당되었을 영역까지 모두 한쪽 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는 눈의 겉질에 할당된 영역도 눌러두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뇌가 음악과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음악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습득하도록 구성되기 때문이다. 앞 이마 겉질에 있는 뇌의 계산 회로는 위계적 조직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고 초기 발달 기간의 음악적 입력과 언어적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 있다. 특정 연령 만 18세에서 11세 사이에 어디쯤으로
믿고 있다. 음악이나 언어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아동이 정상적인 음악 능력이나 언어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지치기 과정이 이미 시작되어 음악이나 언어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신경회로들이 모두 제거되어 버리는 것이다. 음악의 보편성, 존재한다는 것은 뇌의 선천적 구조 자체에 음악의 표상, 방식에 대한 느슨한 제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옥타브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보편성을 꼽을 수 있다. 인간의 아동에서 교육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종과도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역시 역사 전반에서 노래하는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였다. 우리 선조는 노래를 잘 만들기만 하면 음악과 리듬을 가사에 담긴 메시지와 결합해 중요한 정보를 담아 전달하기 좋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노래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사랑의 노래와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 노래의 리듬을 따라 짝을 이루고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책임을 서로에게 부과한다. 동물계에서는 사람같이 짝을 이루고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 전 세계 4,300종의 포유류 중 대다수는 수컷과 암컷 성체들이 혼자 생활하다가 모인다. 수컷들은 자기 자식들의 엄마와 짝을 이루어 살지 않고 아빠로서 새끼를 돌보지도 않는다. 윤인원 사자, 늑대, 개 등 사회성 가장 발달한 포유류에서도 수컷이 자기 자식을 알아본다는 증거는 없다.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 드물게 일부 다처제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일부 일처제가 주였고 못해도 연속적 일부 일처제가 지켜졌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유대감과 강한 애착이 필요하다. 사랑 그리고 사랑의 신경화학적 상관물은 이런 장기적인 유대를 가능하게 한 진화적 적응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성인 남녀의 사랑 메커니즘이 갖추어지고 나면 이것을 수정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사실 이안 크로스는 거기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농담했다. 인간의 아기는 시끄럽고 정신없고 고질거리만 만들어대니까 어쩌면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이지 않게 막을 방법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진화시키는 것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사람에서는 다른 많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이타심도 동물과 다른 성질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자의식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랑을 약속할 수도 있다. 우리는 조망,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파악해서 사랑을 설득할 수도 있다. 독자 중에는 종의 생존과 진화적 적응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책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속성들과 비교하면 사랑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식에 대한 욕구는 분명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경 변화와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식의 노래를 정보로 담아서 보존하고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달했다. 초기 인류 혹은 원인이 나무 위 보금자리를 떠나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탁 트인 산화바로 나갔을 때는 우정에 대한 욕구가 복잡한 상호작용과 대인간 상호작용을 이끌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루의 노래는 유아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슬픔을 느꼈지만 극복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켜 우리도 슬픔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왔다. 기쁨의 노래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음식과 보금자리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기쁨의 노래를 불러 신경화학적 기분이 고취되는 것은 기쁨을 강화하여 짝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됐다. 종교와 종교적인 노래들은 동물의 의뢰에 신념 체계를 묻는 역할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희망과 믿음의 느낌을 체계와 사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격렬하게 느끼고 대중문화, 예술, 일상적
대화에서도 사랑을 참 많은 관심을 받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중요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기분 좋은 자극을 주긴 하지만 거기서 얻는 신경화학적 황홀감은 코카인, 마리화나 혹은 질 좋은 와인이나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때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응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사랑을 협소하게 낭만적인 사랑으로만 좁혀서 생각한다면 사랑이 인간의 본성을 창조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 집단 이상을 향한 사심없는 포괄적 헌신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사랑은 분명 문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우리가 수렵체질인이나 유목인으로서 살아남는 데는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 여기는 오늘날의 사회를 확립하는 데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타인과 이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경제적 주의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법체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와 교육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의 붙박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라는 면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믿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른 길을 걸을게요를 지식의 노래의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그 가수가 바른 길을 걷고 진실을 지킬 것을 자신에게 상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강력한 사랑의 노래이기도 하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성욕보다 더 큰 무언가가 헌신할 수 있음을 축복하는 노래인 것이다. 다른 사람, 특별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벗어나 훨씬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20대였을 때 경험한 사랑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는 그녀를 사랑해.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야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테니까 라고 성숙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이었다. 이제 50이 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 생각할 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이유는 그녀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의 보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행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순수한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자기 개인의 삶보다 더 큰 이상과 이어지는 것이다.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랑의 노래는 비유적 언어를 자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노래는 머릿속에 새겨져 감정이 들쑥날쑥할 때마다 우리가 한때 느꼈던 감정이 어땠는지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는 무엇보다 느낌을 예술적 표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준다. 느낌에 우아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불어넣어 살기 어려워졌을 때도 그런 느낌을 예술을 승화시키려 애쓰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의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면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첫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감각 중에서 왜 하필 소리가 우리의 감정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을까? 혹은 바꿔 말하면 듣기와 음악의 진화적 기원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에게 음악적인 뇌를 가져다 준 진화적 변화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노래를 작곡하고 예술과 과학을 창조하고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의식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 귀에 있는 유모세포의 어류를 비롯해 모든 척추 동물에게 있고 많은 곤충의 다리와 몸통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한다. 구조나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 메뚜기가 다리를 움직이면 그 안에 든 유모세포가 늘어나면서 다리의 자세와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세포는 공기나 물 혹은 다른 성분의 흐름에도 민감해서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는 유모세포가 계통 발생적으로 이론 시기부터 사용된 것이 압력 변화 감지 이를 위함이었음을 말해준다. 유모세포는 엄청나게 민감해서 100피코미터만 늘어나거나 움직여도 흥분한다. 100피코미터. 고막은 귀 내부에 팽팽하게 펼쳐져 있는 얇은 막이다. 공기든 물이든 다른
매질이든 압력이 변하면 이 고막이 안팎으로 떨린다. 이런 떨림 패턴이 결국 속귀의 달팽이관이라는 기관으로 신호를 보낸다. 달팽이관의 내면은 곤충의 감가센터처럼 유모세포가 덮여 있다. 인간의 달팽이관은 극도로 민감해서 원자의 직경만큼 작은 진동도 감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3m 떨어진 음원이 한쪽에서 인지 움직여도 양쪽에 도착하는 소리의 시간차로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귀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보다 100배 작은 에너지의 수준으로 감지할 수 있다. 청각은 정말로 민감해서 어떤 종은 자기가 잡아먹으려 하는 곤충의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있다. 2장에서도 말했지만 청각이 시각 같은 다른 감각보다 유리한 점은 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전달되고 모퉁이로 돌아갈 수도 있고 듣고 싶은 음원과 자신 사이에 시각적 장애물이 있어도 전달된다는 점이다. 소리가 무언가 자신을 향해 접근할 때 효과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 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언덕 아래로 굴러내리거나 우리가 사는 동굴 밖에서 포식자가 장가지를 밟았을 때도 우리는 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 청각은 놀란 반응과도 신경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환경에서 들리는 배경 잡음에 아주 미묘한 변화만 있어도 감지한다. 진화가 우리가 아는 감각 말고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일부 동물은 우리의 감각과 비교하면 대단히 생소한 감각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상어는 전기 감각을 갖고 있다. 이 감각 체계는 먹잇감의 뇌 활동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감지한다. 꿀벌, 개미, 거북이, 연어, 상어, 고래는 자기 감각으로 방향을 찾아낸다. 인디고 번팅이라는 새는 전체 남침판을 가지고 있어서 한밤중에도 북극을 찾아갈 수 있다. 이 새는 진화를 통해 하늘 전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내면화했고 그래서 밤하늘에서 위치가 바뀌지 않은 이별 하나를 바탕으로 길을 찾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인디고, 번팅고 유전자는 어느 별의 북극성인지 측정하지 않는다. 다만 위치가 변하지 않는 별을 북쪽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스티븐 엘렘은 전체 투영관에서 인디고 번팅에 실험해보니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별이며 어떤 별이든 가리지 않고 기준점으로 삼았다. 모든 척추동물이 청각을 진화시켰음을 감안하면 과연 이것이 음악 같은 복잡한 것으로 발달하게 될지를 분명하지 않지만 진화는 속도가 느리다. 복잡한 작은 적응을 통해 유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나간다. 이 각각의 계단은 자체적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지라도 결국에는 거대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간다. 청각이 개선되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할 수 있게 되자 자연 선택의 압력이 작용해서 어떤 척추 동물의 뇌는 높이, 공간적 위치, 소리의 크기, 음색, 리듬 등 소리를 통해 사물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에 민감해지도록 진화했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뉴런과 시냅스의 기본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은 모두 척추 동물에게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기본 기능과 구조도 모든 동물에게 공통이다. 유전자는 유기체가 적절히 발달하여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약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유전자에게는 청사진 같은 지시사항이 들어있으며 뉴런의 다른 세포들은 이 지시를 따른다. 대화와 유아의 뇌가 발달함에 따라 네트린 유전자나 호메오틱 유전자 등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공동 단백질이 적용해서 유전들이 특정 경로를 따라 다른 뉴런과 연결되도록 지시한다. 이런 경로는 회충 곤충새 포유류처럼 아주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모두 유사하다. 신경 발달을 이끄는 유전자의 지시는 아주 강력하고도 유연해서 뇌의 일부를 다른 부에 이색해도 올바른 신경 연결을 안내할 수 있다. 에반 발라반의 일부 메추리 폐하의 청각 겉질을 제거해서 병아리 폐하의 뇌에 이식해 보았다. 그러자 이 이식 조직이 새로운 숙주의 뇌와 해부적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숙주새가 공여새의 타고난 속성을 함께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아리가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음에도 닭이 아니라 메추라기 같은 소리를 낸 것이다.
파충류와 조류에도 우리의 것과 견줄 만한 청각신경로가 존재한다. 청각계 구조에서 흥미로운 유사점 한 가지는 음계지도다. 청각 겉질이 고유의 진동수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쪽 뉴런은 낮은 음을 활성화하고 반대쪽 뉴런은 높은 음에 활성화된다. 겉질이 말 그대로 피아노 건반처럼 배열되어 있다. 음계지도는 기니피그, 다람쥐, 주머니쥐, 환담비, 나무 두더지, 마못새, 원숭이, 올빼미, 원숭이, 짧은 꼬리 원숭이, 토끼, 고양이,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많은 파충류와 조류에서도 관찰됐다. 이런 동물들과 인간 모두 음계지도 체계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높이를 구분하는 동물의 능력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이 낮은 음과 높은 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높이, 해상 능력이 인간에 못 미치는 동물이 많다. 우리 음계에는 연이어 나오는 세 개의 음이 마못새, 원숭이, 개구리, 잉어에게는 모두 같은 음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간 속에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은 이 모든 중에서 고도로 진화되어 있다. 뉴런들은 양쪽 귀에서 투사되는 신호를 통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낸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노 음향보다는 스테레오 음향을 훨씬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한 한 장소 대신 두 장소로부터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 아니라 스테레오 음향을 소리 위치 파악에 사용하는 법을 발달시킨 종을 진화가 선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테레오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공간 처리 능력을 통해 포식자의 위치를 파악해 달아날 수 있었던 선조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몇몇 뇌 영역에서 나타나는 종간 차이 때문에 소리와 그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에도 차이가 생긴다. 쥐의 경우에는 고양이에 비해 훨씬 여러 번 시도해 보아야 소리와 사건 사이의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영장류는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르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개통 발생의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뉴런 발화의 잠복기가 길어지고 청각 뉴런으로부터 자발적 방전을 줄어든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고등 종일수록 깜짝 놀랄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 이야기다. 하등 동물에 비해 인간은 소리 자체에만 의지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향 정보에 다른 감각에 취합한 정보와 기억을 결함하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상까지도 덧붙인다. 예상 처리 능력은 인간에게 정점에 다다란다. 우리는 바늘이 풍선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빈두통의 개코 원숭이는 바늘에 풍선이 터지는 것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여전히 풍선 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나는 앞이마 겉질에서 일어난 발달과 돌연변이가 음악적인 뇌를 뒷받침하는 뇌 구조물을 창조해냈고 이것이 다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신적 구조물의 발달을 가능케 했다 믿는다고 말했다. 모든 척추 동물이 청각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종이 뇌 구조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변화를 통해 청각을 상호소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든 새들의 지저귀미든 침팬지의 울음소리든 발성은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상태를 같은 종의 구성원들에게 신호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종들은 그런 신호를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뇌 메커니즘을 발달시켰다. 물론 소리를 내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포식자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리를 통한 소통 능력에서 오는 진화적 이점의 포식자의 관심을 끄는 단점도 더 커야 했다. 발성은 정보 공유 과정을 용이하게 했고 이것이 다시 생존에 우리에게 작용했다. 한 종에서 발성의 양과 사회적 관계와 친밀도 사이에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짝을 이루어 사는 종의 경우에는 짝을 유혹하고 짝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의 영토와 자원을 방어하고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물에 가려 발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성향이 있다. 새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종이 짝을 이루고 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는 발성 행동으로 유명하다.
큰 긴팔 원숭이, 올빼미 원숭이, 티티 원숭이처럼 짝을 이루어 사는 영장류에서는 발성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는 사람처럼 평소에 다양한 개체들과 다양한 규모로 일시적 무리를 이루며 어울린다. 그 과정에서 친구나 가족과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그들을 다시 만나 협력할 수 있다고 안심시킬 것이 필요했다. 소리를 통한 소통이 이런 안심을 준다. 영장류 연구가들은 울음소리만 듣고도 개별 침팬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침팬지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보적인 수준이었던 발성소통 능력이 영장류의 사회생활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와 함께 발달했을지도 모른다. 원인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사바나 초원에서 진출함에 따라 포식자로부터 위험이 더 커지게 됐다. 이런 포식자들로부터 한 발 더 앞서가고 유랑 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지능이 필요했다. 뇌 크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식생활이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한다. 생물학자들은 뇌 크기와 소화관 크기 사이에서 반비례 관계를 발견했다. 나뭇잎을 먹는 영장류는 과일을 먹는 영장류에 비해 뇌 크기가 작고 소화가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나뭇잎이 과일보다 소화가 어려워 더 많은 처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복잡 당질을 가용한 당분으로 분해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과일을 먹는 데는 더 높은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의 위치를 기억하고 과일이 어느 계절에 열리는지 예상하고 익은 과일을 덜 익은 것이나 썩은 것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익은 과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색각이 발달하면 더 유리하다. 과일 껍질의 색깔은 그 과일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 과일이 얼마나 영양분이 많고 소화가 잘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뒤통수 겉껍질의 크기가 커져야 가능하다. 한 생명체에서 가용한 에너지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뇌 크기와 소화관 크기 사이에 진화적으로 절충이 일어난다. 유전학자들의 발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포유류는 비타민C를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은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 인간과 다른 영장류에는 8번 염색체 유전자의 결함이 있어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4천만 년 전에 우리가 과일을 먹는 종이 되면서 생긴 결과로 이어진다. 과일을 먹으면 비타민C를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영장류들은 더 이상 비타민C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고 유전자 부동을 통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은 테런스 디켄의 전략 개념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례다. 쥐나는 개놈이 보존하고 있던 지시의 상황이나 생존 계획을 환경에 떠맡길 때가 많다. 우리처럼 큰 뇌를 가진 종은 별로 없다. 뇌가 커지면 그만큼 생물학적 비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낮추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대사적으로 비용이 높다. 복잡한 뇌는 성숙하고 훈련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뇌가 큰 동물은 그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에게 더 오래 의존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고 이는 다시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없고 부모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성공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이점이 이런 높은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 우리 뇌는 몸 크기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음악적인 뇌가 자리 잡고 있는 앞 이마 겉질도 뇌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해서 크다.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뇌 영역은 인간에게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침팬지, 보노보, 개코, 원숭이 등 사회성이 발달한 종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연줄이 든든한 암컷 개코 원숭이는 새끼를 더 많이 낳고 이 새끼들은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사회적 주의가 높고 연줄도 든든한 암컷을 도려하기 때문이다. 앞 이마 겉질에 표상되는 개코 원숭이의 사회 질서는 진화적 기원을 갖고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생각할 때는 앞 이마 겉질이 활성화된다.
겉껍질이 생물학적 분류에서 완전히 다른 목인 식용목으로 독립적으로 발달했다는 사실에 사회적 행동소통, 아비마 겉질 사이의 관계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 동물학자 케이 홀캠프는 최근에 발견한 바에 따르면 대단히 사회적인 포유류이니 점박이 하이에나가 아비마 겉질이 거저있다. 점박 하이에나는 개코 원숭이만큼이나 크고 복잡한 사회를 형성해서 삽니다. 그녀의 말이다. 하이에나와 영장류가 마지막 공동선두로부터 갈려져 나온 것이 1억 년 전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진화적 힘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서로 비슷한 적응이 이루어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아비마 겉질이 사회성이 깃드는 자리인 것이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욱 진화하여 음악, 언어, 과학, 예술,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사회가 깃드는 자리가 되었다. 사람의 뇌처럼 고도로 발달되고 정교하게 연결된 큰 앞니마 겉질은 분명 이점이 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큰 앞이마 겉질이 그렇게 유용하다면 모든 동물이 그런 앞니마 겉질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진화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와 비슷하게 어째서 인간도 기린처럼 긴 목이나 물고기 같은 아감이나 올빼미 같은 야간 시력을 갖고 있지 않은지 물어볼 수도 있다. 진화는 특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응을 선택한다. 각각의 적응에는 대사 비용이 따라오고 그에 따르는 이점이 비용을 넘어설 때면 개체군 전체로 퍼질 수 있다. 목이 길어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면 별 이야기는 하겠지만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런 편리함이 자연 선택의 동기로는 부적절하다. 우리가 큰 뇌를 갖게 된 이유는 그것이 특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보통 먹이 공급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을 때나 환경적 위험이나 포식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이런 이점 중 가장 큰 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또 자신의 필요에 맞춰 환경의 일부를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도구 사용은 인지 능력 진화의 중요한 이정표다. 고고학자 특히 정신의 진화에 관심을 두고 인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석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초기 인류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식기들은 근돌을 얇게 쪼개서 만든 날카로운 돌 조각이다. 오래된 돌멩이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고. 단순한 도구 사용과 달리 도구 제작은 인지 능력의 비약적 상승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구 제작은 그 전에 어떤 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석기들은 정신적 형틀에 따라 제작된 최초의 기구였다. 정신적 형틀이란 도구를 완성하기 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한다. 따라서 석기는 추상적 사고의 탄생을 말해주는 최초의 증거다. 이것은 질적으로 변화된 능력으로서 인류를 다른 종들과 구분해주고 예술과 음악을 가능하게 해준 능력이다. 고고학자 니콜라스 코나르드는 독일 남부의 한 발굴지에서 약 37,000년 전 빙하계 메마드 상아를 발견했다. 이것의 존재는 인간이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할 때 분명 악기를 함께 가지고 갔음을 암시한다. 이 상아는 가운데를 따로 돌로 쪼갠 다음 속을 비운 후에 구멍을 내어서 비리로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상당한 손재주와 시간,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물건을 완성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에 대한 정신적 형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안 크루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당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악기였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소프산페스 화석은 약 4만 년 전의 것이다. 이 유럽 선조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왔고 석기를 제작할 능력뿐만 아니라 인류학자 이안 테레셀이 말한 이 재료들의 특성에 관한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기술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조각, 새김, 동굴 벽화를 함께 가져왔고 자신의 역사를 뼈와 석판에 남겼으며 나무와 동물의 뼈로 만든 피리로 음악을 만들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4만 년 전의 선사시대 인류도 예술과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데이터셀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인류였습니다. 조각 그림 등 그들의 남긴 예술의 흔적이 대단히 정교하고 힘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처음 시도한 예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물은 운이 좋아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뿐 이런 예술품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개선을 거쳤을 것이 분명하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찾아낸 최초의 유물 이전에도 예술품은 분명 수만 년 동안 존재했다는 것이다. 음악적인 네 세 가지 인지 요소는 조망, 수영, 표상, 재배치이다. 끝.